어, 전 중학교 2학년 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 다 똑같잖아요. 연예인 하고 싶어 다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김태희 되면 되잖아, 김태희. 그러니까 성대 간 다음에 연예인 하면 되잖아.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수 하고 싶어 뭐 하면은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가수를 하면은 훨씬 좋아. 시너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시너지에 대해서. 근데 애들은 확실한 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랬어요. 그냥 미대가 미대. 일단은 거기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뭘 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너가 더 넓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꼬시는, 그렇게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너가 나중에 선택권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미대가 가장 많긴 해요. 미대 사회. 지금 미국의 기업들은요, 경제 경영 쪽 인재들 잘 안 뽑고 경제 경영 쪽 취업률이 24%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미대 출신 취업률이 24%가 늘었어요. 지금 미국의 그 트렌드예요, 그게. 저는 그 트렌드를 보고 있잖아요. 미래 출신이 미래에 취업할 확률이 훨씬 높다. 저는 100년 후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10년 후, 20년 후를 보는 거니까. 우리 애가 취직할 나이를 보잖아요. 그죠? 저는 일단 그렇게 적응을 하고요. 둘째 아들이 클 때는요, 공교육이 사라질 것 같아요. 아예. 학교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까지는 있겠지만 아마 중고등학교 갈 무렵이면은 어쨌거나 한 15년 후잖아요. 10몇 년 후잖아요. 한 12년 후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쯤이면 공교육 같지 않은 공교육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의 공교육의 형태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사들도 공교육의 변화를 막을 수 없을 만큼 선진국의 그 혁신교육의 그 바람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 요구가. 학부모들이 먼저 지금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인공지능,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앉았으면요, 저 다음 주에 교육청 강의 못합니다. 못하죠. 누가 저를 불러요? 맨날 공교육 욕하고 다니는 사람을 왜 부르냐고요, 교육청에서. 공교육은 실업자 양성소다라고 저는 당에서 외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교육청에서 저를 왜 부르냐고요. 알파고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이 흐름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내에요. 지금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하는 것처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시위가 일어날 거예요. 서서히. 공교육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인간의 두뇌에 대한 지식,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안 바뀌고 못 배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딸의 경우에는 공교육 내에서 좀 더 프리한 쪽으로 일단 보내자. 그게 이제 저는 그 미술학원 다녀서 미대를 가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미대를 안 가는 애들은 대안학교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홈스쿨링이에요. 근데 저는 홈스쿨링 시킬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차선책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홈스쿨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의 홈스쿨링은 더 위험합니다. 공교육 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평균 홈스쿨링은 공교육 보내는 것보다 비용이 3배가 들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쓸 거 한 달에 300만 원을 써야 돼요. 돈의 문제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교육에 맡겨야 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교장, 교감 협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우리 애한테 맞는 교실 만들어주세요. 왜 애들은 전부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학교에 가야 되죠? 오전반, 오후반 만들어주세요.
오전반, 중간반, 오후반 만들어주세요. 아, 학교 수업은 다 채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제일 괴로워할까요? 교사들. 환장하는 거지. 우리는 언제 퇴근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근데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해. 교장 경험생은 은퇴하고 나서 연금 받으면서 해외여행 다니겠죠. 그죠? 우리 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현재 교장 건강이? 완전히 협박해야 되는 겁니다. 안 바꾸면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투쟁을 하겠다. 초등학교를 바꿔라. 이상입니다. 저 질문하시는 가운데 다시 또 궁금한 오케이. 미래에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예. 첫째를. 예.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미술 교육의 방향? 이게 이제 우리 회장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는데 사실 전달해 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미술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예술성 체험이라고 말을 바꿔야 돼요. 미술 교육하면 이게 그 도구마에 빠져요. 그럼 미술학원 보내야 되나?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미술 교육의 핵심은 예술성 체험이에요. 그러면 예술성이라는 것도 뭘까요? 예술성이라는 것은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과거의 관념과 상관없는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지에다가 색칠하는 것은 예술성이 아니에요. 예술성이 있긴 있는데 너무 적어요. 학원과 학교의 미술 시간은 좀 예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보다는 많지. 그죠? 수학 공부보다는 많아요. 하지만 거의 없어요. 예술성이. 예술성은 어디 존재하느냐면 의외성, 복잡성, 현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최고의 예술성은 제가 이게 직접 제가 미술 교습 할 때 애들한테 시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게 시켰어요. 다빈치의 천정화 프로젝트를 시켰는데 애들한테 제가 미술학원 할 때 책상 놓고 의자 딛고 올라가서 천정에다 낙서하게 했어요. 그게 예술성입니다. 정해진 규격에다가 그림 그리는 게 예술이 아니고 그게 미술 수업이 아니고 남들이 흔하게 낙서하지 않는 장소에 낙서하는 게 예술성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정에다 낙서하라고 한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이 키가 작죠? 그거 아마 학부모들이 봤으면 학원 그만 보낸다고 했을걸요? 저는 책상 위에 의자 놓고 올라가서 천장에 낙서하라고 그랬어요, 미술학원 할 때. 그게 예술성이니까. 그게 예술성이에요. 미술교육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술교육은 식탁에다가도 낙서를 해야 되고 이불보에다가도 낙서를 해야 되고 해외에는 이미 낙서용 식탁보와 이불보를 팝니다. 그걸 파는 백화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교육에서 뒤처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낙서용 식탁보를 판다고요. 아예 상품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요. 왜? 그게 예술성이기 때문에. 애들은 밥 먹다가 낙서를 해야지 그게 진짜 예술성이에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게 예술이 아니라 밥 먹다가 공부하다가 낙서를 해야지 예술성이라니까요.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충동에 의해서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예술입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할수록 애들은 이 세상의 98%가 실업자가 될 때 걔는 계속해서 할 일이 남아있는 애가 돼요. 그게 예술성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성 체험이라는 것은 예체능 전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예술성을 체험할 수가 있고 국어 시간에도 예술성을 체험할 수 있죠. 그건 창작이잖아요, 창작. 시를 짓게 하고 글쓰기 하는 게 예술성 체험이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게 하는 거. 그래서 무용을 하더라도 안무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 설계자.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니라. 근데 사실 지금 저는 우리나라 코딩 교육 초등학교 도입하는 거 반대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도입하면 안 돼요. 또 다른 공교육이 되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애들을 위한 동아리로 활성화해야 돼요. 시간, 공간 자율성을 주면서. 그러니까 대학 시스템이 초등학교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그 동아리 활동이 초등학교에 많아야 되고 그게 그 초등학교 수업 시간의 한 90%를 차지해야 돼요. 마치 전필 과목이 조금 있고 선택이 전공 선택, 교양 선택이 아주 많은 것처럼. 아 참 나온 김에 그 얘기 해주고 싶은데 뭐예요? 아, 우리 현재 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교양 선택, 전공 선택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40년 동안 총장을 했던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찰스 엘리엇이라고. 그 사람이 전공이 뭐냐면 화학 전공이에요. 근데 화학을 전공한 찰스 엘리엇이 저는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 멘델레이프가 예측을 해서 만들었던 주기율표인데 주기율표를 보면은요 부족이 나와요. 그 세로줄을 족이라고 그래요. 족.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 그 원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각 부족으로 엮일 수 있는데 성격과 사이즈가 다른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사이즈는 하나의 그 학년으로 보면 되고요. 성격은 어떤 그 특성화 교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족은 특성화된 교실에서 그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가야 고수가 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엘리엇이 주기율표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하버드대에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선택을 만듭니다. 그 전에 전 세계 모든 대학은요 선택 과목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랑 비슷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요. 그게 미국에서부터 퍼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왜? 애들한테 자율권을 주기 시작했잖아요. 교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줬잖아요. 지금 대학이 예전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 혁명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는 찰스 엘리엇의 그 방식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애기 때문에 그만해야 되겠네. 네, 아무튼 다음에 또 유튜브 강의 꼭 보충해 주세요. 네.